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집단 행사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7월은 노동계의 여름투쟁, 파업의 계절이기도 하죠. 서울 도심에선 다음 주까지 2주간 약 12건의 집회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늘어나는 집회 시위 때문에 시민들의 불평과 민원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집회 시위가 증가하면서 도심의 도로 정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평균 서울시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약 23km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차량 속도도 더뎌진 이유도 이 도심 집회 시위가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지만 또 집회 시위의 자유도 인정돼야 하겠죠. 다만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해칠 수도 있고 늘 충돌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그간 집회가 열리면 안전을 위해 양방향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가 최근부터 차량 통행에 방점을 두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집단 행동도 규제도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서 모쪼록 큰 충돌과 큰 불편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월 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텃밭 가이드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장수직업 시간에는 채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정보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퀴즈 드립니다. 코로나와 기름값 상승 때문에 침체됐던 이 자동차 시장이 지난해 약 8년 만에 부활했는데요. 올 들어서 다시 판매가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요. 세금과 보험료, 유류세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경제성 좋은 자동차인데 무엇일까요? 네, 정답과 텃밭 가이드 시간에 궁금한 질문들 있으면 지금 보내주시죠.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8월부터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유업체가 얼마에 살 것인지를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유업체들이 원유 가격 상승분보다 훨씬 높게 흰우유 소비자 가격을 올려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업체들이 원유 가격 상승분보다 이미 훨씬 높게 흰우유 소비자 가격을 올려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2018년도부터 원유가와 우유 가격의 추이를 살펴봤더니 원유 가격 상승에 비해서 유가공 업체가 올린 흰우유 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원유라고 표현하는 것은 낙농가가 젖소에서 짜낸 소의 젖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을 원료로 해서 유가공 업체에서 우리가 마시는 흰우유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이 낙농가들로부터 사들인 소의 젖, 그러니까 원유의 가격 인상분보다 유가공 업체가 판매하는 흰우유 가격을 더 올렸다, 이런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얼마나 더 올렸길래 소비자단체에서 성명서까지 내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일단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분석에 사용한 근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서울우유는 사업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는 관계로 출고가 대신에 물가감시센터 조사 결과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네. 나머지는 낙농진흥회와 각 유가공업체의 사업보고서, 그리고 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의 자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2022년을 기준으로 원유가 상승률은 2.5%였던 것에 반해서
서울우유는 흰우유 소비자 가격을 4.7% 높였고요.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양유업은 4.8%, 그리고 매일유업은 8.6%를 인상해서 전반적으로 원유가 상승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더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원재료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업체 입장에서는 다른 비용들이 또 상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영향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혁신이 있지 않고서야 업체가 생산비를 낮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 유업체 입장도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바는 아닌데요. 네. 그런데 그간 유업체가 우유 가격 그리고 유제품 가격을 올릴 때마다 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원유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낙농가들로부터 사들이는 원재료, 그러니까 원유의 가격이 올라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소비자단체 협의회 분석에서는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회에서 또 성명서를 통해서 제품 가격의 인상 원인을 낙농가에게 떠넘기지 말라, 이렇게 업계들에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소식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지금 원유 가격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당초 지난달 30일까지 마무리했어야 되는데요. 인상분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낙농가 유업체 간의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달 19일까지로 협상 기한이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결정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기도 한데요. 인상폭이 리터당 지금 69원에서 104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낙농가와 유업체가 끝과 끝에 이제 구간에서 인상폭을 정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중에 농가 대표와 유가공업체 대표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단 현재로서는 논의 기간을 재연장하는 방안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원유가 협상 기간을 연장하는 일은 계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정되게 되는 원유 가격은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8월 1일을 넘겨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결정된 가격을 소급해서 8월 1일분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또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소식도 보겠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처럼 바닷길을 알려주는 바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가 이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보급할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 서비스에 대한 이용 활성화, 그리고 해양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해수부가 바다 내비게이션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제5차 단말기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벌써 5차, 5번째 지원 사업이라면 그 보급 사업이 시작된 지가 제법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시행이 되긴 했지만은 사실 2021년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어선 등과 같은 곳에서 연안에서 이제 항해하는 tum박을 대상으로 충돌이나 좌초 정보, 그리고 기상 정보 등과 같은 해양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또 전자해도의 실시간 갱신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9년, 20년에는 정액으로 180만 원을, 그리고 2021년과 22년에는 154만 원 한도에서 정률로 50%를 지원을 해왔는데, 올해는 890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한도를 250만 원으로 높여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어민분들 어디로 신청을 하면 되나요? 일단 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공단 전화 044-330-2331로 전화를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차 보급 사업을 통해서는 기존의 톤수 제한, 이게 이전에는 2톤 미만의 어선은 지원 사업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이런 제한이 없이 이번에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다만 원양 어선과 바다가 아닌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어선은 지원 대상에 제외가 됩니다. 네, 근데 의료 지원도 이 바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진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해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게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의료복지 지원을 위해서 어선 그리고 연안 여객선, 관공선 등 해가지고 이렇게 100여 척을 대상으로 해서 바다내비를 이용한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다내비가 처음에 도입될 당시에는 여러 문제점도 제기가 많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여러모로 좀 쓰임새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해양교통안전공단 전화, 일단 홈페이지로 가시면 신청서를 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단 전화 044-330-2331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크고 작은 개인정보 누출 또는 유출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개인은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노출되거나 스팸 수신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채용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이나 유출이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채용 단계에서도 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검색이라던가 아니면 뭐 구글링 같은 것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이 유출이라던가 노출 사고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기업에서도 한 3천여 명에 달하는 이 지원자들의 사진이나 뭐 학력, 학점, 경력 이런 게 유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학점 너무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꺼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그러니까요. 노출시켰으니까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네. 또한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합격자 통보 이메일에 실수로 입사 지원자 개인 정보가 다른 지원자들의 정보가 첨부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70만 원 배상해 주기까지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래에도 1,600명 정도가 구글링을 해서 정보가 누출이 됐는데 그 정보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유출돼서 약 300명이 유출된 정보도 있습니다. 이게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경력직도 마찬가지인데요. 경력직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 자의 명단을 이게 공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난처하다. 이름과 메일 주소와 이게 나오니까 다른 업계는 잘 알잖아요. 좁은 업계는 만약에 아나운서 업계인데 타 방송사에 지원했는데 누가 따겠다 이게 딱 떴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떨어진 거가 공개되는 것 자체가 싫어요. 지원했다는 것 자체도 싫고. 그죠. 그걸 네. 모두가 다 안다는 거죠. 차라리 합격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불합격한 내용까지 쟤는 암암리에 속에 뭔가가 또 딴 데 갈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게 의도치 않게 유출돼서 피해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은 명의도용이라든가 범죄 노출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보여주기 쉽지 않은 본인만의 치부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2주간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간이니까 오늘도 이제 주간이니까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주제로 다뤄봤고요. 채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아직도 이렇게 유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개인정보가 노출돼요. 그중에서 유출돼요. 이렇게 하셨는데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의 차이점은 뭔가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노출 사고는 매년 이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한 없는 사람이 이 정보에 접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데
예를 들자면 뭐 비밀번호가 있고 저희가 그 직원이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은 정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던 정보였던 거죠. 사내 인트라넷처럼. 네. 그런데 이 정보를 볼 수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정보를 본다면 그게 바로 이제 또 우리가 유출이다. 유출.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한 없는 자가 어떻게 접근을 이루었는지가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건 우리가 옷도 노출한다고 했을 때 네. 본인 스스로 노출을 한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이제 공개되거나 나가는 것 그리고 타의가 아닌 고의에 의해서도 이 노출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본인 실수로 노출이 됐다던가 아니면 개인정보 노출은 유출과 다르게 법적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노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까지는 이제 법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게 유출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유출이 됐을 경우는 법적인 제재가 들어갑니다. 뭐 유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보면 안 돼라고 했는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정보를 가지고 보는 경우죠. 우리가 보통 핸드폰 번호 뒷자리 이렇게 땡땡땡땡 이렇게 하면 못 알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건 정보 노출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보 노출인데 김땡땡 성북구 50세 땡땡땡땡 뒷자리 번호 땡땡땡땡 이렇게 되면 누군지 다 추측할 수 있죠. 추측이 가능하니까 그때는 유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출과 유출의 차이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거는 개인정보 노출도 상당히 많다는 건데요. 개인정보 노출은 본인이 스스로 실수로 인해서 노출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사 지원 시에도 저희가 지원자분들이 스스로 적어서 스스로 본인의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노출시키는 경우가. 그래서 이 정보가 노출되면 의도치 않게 이게 유출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10년 전만 해도 이력서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입사지원서 이제 받을 때 보면 이렇게 뭐 개인정보가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정보를 쓰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 이제 10년 조금 넘은 정도인데요. 아직도 예전 분들 이제 저도 라떼 시대인데요. 중장년 되신 분들은 이게 10년 전, 뭐 20년, 30년 전에 이제 채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내가 쓸 때는 이력서에 뭐 주민등록번호 자연스럽게 썼어. 뭐 이력서에 가족사항 다 썼었고 부모님 직업 뭐였고 나이 몇 살 뭐 다 썼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개인정보 노출이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다 그걸 썼었고. 그런 줄 알고. 네, 그리고 뭐 종교 뭐 이런 것도 다 쓰고 뭐 이런 게 다 무조건 쓰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력서상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면 안 됩니다. 본인 그리고 홈페이지에 입력하시는 분들도 홈페이지에 주민번호 입력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금융 쪽은 당연히 개인을 알아봐야 되니까 뒷번호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넣어야 되지만 이력서상에서는 굳이 그게 필요 없거든요. 그냥 생년월일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몇 살인지만 확인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생년월일까지만 기재를 해주시고요. 좀 더 친절하신 분은 저희가 60년생, 68년생 이러면 사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나이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년월일하고 가로 열고 본인 나이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 나이로. 이제 만 나이가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나이 우리가 2살 어려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나이를 좀 적어주시면 인사 담당자도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서류 전형이나 필기, 면접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수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 업무 편의상 나중에 입사해서 또 주민등록 등본 내라 번호 가지고 우리가 건강보험 등록하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 적게 하는 경우도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다 적게 하면 주민번호 란에 굳이 주민번호 끝까지 적지 마시고 생년월일까지만 적으시고 합격하시면 그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기업들이 구직자들한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정보들인가요? 우리가 채용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요.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아니면 생년월일이나 연락처라던가 이메일 주소, 왜냐하면 합격 불합격을 통보해야 되니까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뭐 기업이 뭐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정보이고요. 그 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사상이라던가 신념이라든가 특히 종교 같은 경우 민감하잖아요. 이 종교 등과 같은 이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뭐 운전면허증 아니면 여권번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저희가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령에 근거해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런 정보를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입력할 때는 지금 기업들은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우리 구직자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올해 1월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 인사 담당자가 해야 될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뭐 헌법 10조나 제17조에 의하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즉 우리가 개인정보 제공자가 공개 범위와 그리고 정보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좀 강화됐습니다. 점점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이라던가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것이 이런 기준으로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정보 제공의 결정권은 철저하게 개인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 여부를 판단해서 적으라고 해도 본인이 스스로 적지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회사에 이런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건 선정 시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유념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에서는 회사에서 채용 계획 수립 시에 인재 선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런 개인정보 결정 및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때만 하더라도 면접 때 종교 어떻게 되냐, 네네. 여자친구 있냐. 오, 맞습니다. 심지어 정치 성향이 어떻게 되냐도 물어봤었는데 이런 거 이제 안 되는 거네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예요? 절대 안 됩니다. 채용 절차법이라는 게 또 생겼거든요. 절대로 이걸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채용 절차법 또한 마찬가지로 2014년 1월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요. 채용 절차법은 약칭이고요. 정식 명칭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채용 절차법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채용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 의해서 전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게 돼 있고 채용절차법 제4조 3 이 출신 지역에 따른 개인정보 요구는 금지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채용 담당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만들거나 수집하면 안 된다라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직무 수행 시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나 키, 체중, 신체적 조건 저 이거 너무 싫습니다. 저도 싫어요. 우리나라 네. 아직도 이거 쓰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혼인 여부, 특히 출신 지역이라던가 재산 여부도 이렇게 예전에는 금융 쪽이라던가 이런 쪽 돈을 다루는 직무에 있어서는 재산 여부도 예전에는 적게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 적지 않게 돼 있고요.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이라던가 형제 자매의 학력, 재산, 직업 뭐 맞죠. 이런 것들도 다 적으시면 안 됩니다. 적었었어요. 그죠. 저희 때도 많이 적게 돼 있는데 지금은 안 적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있죠. 아직도 이런 거 물어보는데. 있습니다. 네,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죠. 그죠, 많습니다. 네. 이 채용 절차법이 가진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채용 절차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30인 이상의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인사 업무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있고 면접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이런 불공정 채용이 일어나기 쉬운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이런 절차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약간 문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군요. 많이 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타트업도 체계가 잘 갖춰진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갓 시작해서 아직 인사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직무 인력의 이런 뭔가에 필요 없는 정보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딱 정해진 것보다는 업무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인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몰라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형에 필요 없는 본적이라든가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좀 수집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지원자 확인 및 연락에 필요한 정보,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는 항상 늘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알아두시라고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뭐 이런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건 늘 우리가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니까 적어도 괜찮지만 만약에 특정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학력이나 성적이나 자격 사항 등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술사, 기사 같은 경우, 특히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 업무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자격증이 따려면 학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라든가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명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분들 그런 건 기재하는 건 필수적인 요건이다. 직무에 네. 따라서. 다만 주민등록 번호 같은 경우는 입사 지원서에서 증빙 자료를 통한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 이런 종교나 정치적 견해 등을 수집하는 걸 금지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3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이런 민감한 정보를 받을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서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민감 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거 네. 생각을 꼭 해야겠네요. 네, 오늘은 직장인들이 알아둬야 할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령에 대해 많은 정보 얘기 나눠봤습니다. 장수직업 시간 오늘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에 폭염까지 농사짓기 가장 힘든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계절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라고 묻는 순간 좀 힘들어 보이십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침 저녁이 아니면 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아침 일찍 밭에 가다 보면 이미 많은 농부들이 새벽부터 이렇게 서늘한 아침을 맞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또 이제 아침 9시경 이제 더워지면 다시 집으로 가서 샤워하고 쉬다가 또 이제 저녁 5시경에 다시 밭으로 출근을 합니다. 네. 농부들은 이제 이런 일들을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것을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농사할 일이 많은 것을 보고 걱정돼서 좀 쉬엄쉬엄 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눈은 보기보다 눈은 겁쟁이라고. 눈은 겁쟁이야. 대신 손이 얼마나 부지런한데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네네네. 눈으로 보기에는 힘든 엄청난 일이 남아 있지만 막상 달려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금방 끝나는데 눈이 사람을 현혹시켜서 이렇게 발길을 잡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겁나게 만드는데. 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등산을 하다 보면 많이 듣죠. 이제 전문 산악인이 아니더라도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정상만 보고 이제 초급자들이 정상만 바라보고 저 까마득히 먼 길 어떻게 가나 이렇게 걱정하면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예. 발은 부지런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심시켜 줍니다. 멀리 보지 말라고. 네. 저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덧붙여서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 맞아요. 이런 말도 하는데요. 작업한 곳을 또는 이제 걸어온 길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만족감에 이제 자만심도 생기고 그만해도 되겠다. 좀 쉬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되게 이제 격려하는 말로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얼굴에서 가장 위에 있는 눈이지만 의외로 사람의 판단을 잡아 흔드는 게 눈이라고 하는 눈이 겁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전설의 고향이나 옛날 동화책 보면 주인공이 긴 여행을 떠나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죠. 된다고. 근데 꼭 돌아보잖아요. 그렇죠. 금기사항인데. 얼마나 답답한지. 네. 덥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그 중간이 없는 여름 날씨인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물도 마셔가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차가운 물을 드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물을 마셔가면서 하시고요. 또 7월이면 이제 수확이 끝난 밭에 다음 작물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철이라서 또 한편에서는 쉬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또 바쁜 기간이기도 합니다. 쉴 수가 없는데요. 수확과 동시에 또 씨 뿌리는 시기네요. 그러면 7월은. 네. 보통은 가을 김장지 작물이 한 9월 초쯤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밭을 비워두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보통 7월에 파종할 수 있는 작물들이 있어서 밭을 비워둘 수 없는 분들은 또 이제 파종을 하시죠. 네. 그래서 요즘 파종하는 작물들은 더위에 강하고 재배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긴 작물들입니다. 아욱이라든지 근대, 비트, 양배추, 당근, 순무와 같은 작물들이죠. 상추나 시금치와 같은 작물들은 서늘한 날씨를 좋아해서 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여름에는 또 상추나 이 시금치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들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늘막을 설치해서 아침 햇볕만 받게 해서 받게 하고 또 한낮에는 햇볕을 가려줘서 이렇게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청취자 선물로 나눠드리는 조선파의 경우에도 보통 25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휴면을 합니다. 네, 양파, 파, 부추와 같은 종자들이 보통 이런 파씨 종자들인데 이런 종자들은 고온에서 휴면을 하기 때문에 파종을 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요? 네. 파종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와. 그리고 이들 파 종류는 씨앗의 발화 특성이 햇볕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한 자리에 검정천으로 덮어주었다가 3일 정도 지나면 파씨가 이렇게 바늘처럼 나오거든요. 네. 바늘처럼 싹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검정천을 걷어줘서 기르게 됩니다. 아침은 기온이 높으니 좀 아직은 좀 기온이 높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더위가 한풀 꺾이고 8월 초경 배추 모종 만들기 하실 때 파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파는 보통 10월 10일경 마지막 파종이거든요. 할로 즈음에서. 그러다 보니까 8월 초부터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있게 파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햇볕을 봐야 하는 작물들을 파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이와 반대로 반대되는 발화 습성을 가진 종자가 당근이나 상추와 같은 작물입니다. 요즘 심을 수 있는 게 이제 당근인데요. 네. 이들 작물은 햇볕을 봐야 발화를 하기 때문에 씨앗을 파종하고 씨앗이 날려가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가볍게 흙을 덮어줘야 합니다. 불안하면 파종한 다음에 하얀 천이나 신문지로 덮어줬다가 싹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걷어주시면 됩니다. 네. 또는 이제 원예용 상토로 가볍게 덮어주기도 하는데요. 원예용 상토가 햇볕을 많이 좀 투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흙과 상토의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파종했는지 파종한 자리를 못 찾을 때도 있거든요. 네, 파종했는지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종자 상태일 때만 이런 습성이 있어서 이렇게 걷어봐서 싹이 났다면 이런 덮어줬던 것들은 둘 다 햇볕을 볼 수 있도록 걷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잎이 나면 옮겨 심기를 또 해야 한다고요. 네. 잎들은 보통 처음 나오는 잎들은 떡잎이고요. 네. 네. 그래서 떡잎이 나온 이후에 또 본잎이 다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떡잎은 본잎과 뿌리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조금 지나면 본잎이 나오고 이 본잎이 나오고 나서 옮겨 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마철에는 물에서도 잘 나오는 상추는 괜찮은데 파의 경우에는 물이 너무 많은 철에는 어린 묘목 상태에서 녹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수를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 씨앗을 나눠주시는데 그 씨앗을 받으신 분들이 또 다시 나눔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조선파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주쯤에 이제 발송을 해드릴 텐데요.
요즘 씨앗을 받아가신 분들이 씨앗을 최종하는 철이거든요. 그래서 씨앗 도서관으로 많이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씨앗을 최종하시면 씨앗 도서관에도 이렇게 반납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주변 농가들한테도 이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주셔서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씨앗 도서관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말씀이 되게 멋지네요. 한 분 한 분이 씨앗 도서관이 돼달라. 근데 말씀 나누는 김에 씨앗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저번에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 궁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일반 그 농사를 하고 계시는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후원금으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후원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셔서 네. 후원금 관련된 이제 기록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CMS 형태로 월에 얼마씩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수원 씨앗 도서관 치면 홈페이지 나오고 네. 거기 들어가서 네. 후원 이렇게 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3357님. 6월부터 주말 농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고추 7개, 가지 2개, 오이 3개에 이렇게 퇴비 뿌리고 심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네. 네. 계속되는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방송에 답이 있다. 네. 네. 밑거름으로만 이제 작물을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요. 그리고 고추나 가지, 오이는 설이 내리기 직전까지 계속 수확을 해나갈 수 있는 작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주마다 한 번씩 옷거름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옷거름은 주로 이제 처음 밑거름이 질소질 중심의 거름이었다면 옷거름은 칼슘이라든지 칼륨질 중심으로 이렇게 옷거름을 줘야 합니다. 네. 6585님. 장마 끝나고 심을 작물 소개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네. 방금 말씀드렸었죠. 방송에서 통해서. 네. 당근, 당근이라든지 순무, 네. 그다음에 양배추, 네. 지금 아욱, 근대. 이런 작물들을 7월 달에 장마 끝나자마자 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게 강낭콩이라든지 완두콩 이것도 두벌콩이라서 장마 끝나자마자 심으시면 11월 중에 이렇게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파 씨앗 받고 싶으신 분들 네. 문자로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세요. 주소와 이름. 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조선파 씨앗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4308님. 살구씨를 몇 년째 아무리 심어도 발화가 안 됐는데 이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몇 년째? 살구나 매실이라든지 네. 이런 일부 이제 과실 씨앗들은 이게 너무 말라버리면 안에서 싹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되게 이제 살구째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씨를 냉장고에 넣어요. 예. 네. 그래서 초가을쯤에 이렇게 땅에다가 매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보통 이제 마르면 죽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좋은 길을 경과를 해야 발화를 잘 하는 습성이 있어서 이렇게 냉장 보관했다가 파종을 하시면 이른 봄에 이렇게 싹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네, 8989님. 검정깨와 흰깨를 같은 장소에 심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교잡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검정깨와 흰깨를 같은 장소에 심어도 됩니다. 네. 씨앗이 이제 씨앗으로 이걸 활용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교잡이 되는데요. 근데 당대에는 그 형질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지는 않고요.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종자로 사용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교잡이 돼 있을 수 있어서 그때는 좀 걱정을 좀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또 다음 주에 답변 성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오늘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답이요. 바로 경차입니다. 경차고요. 2626님, 오늘은 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무더운 날씨가 주춤하는 건 좋은데 혹시라도 피해가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정답은 경차입니다. 정운진 드림 하고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 제작진이 잘 받았습니다. 맞네요. 근데 진짜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됩니다. 피해 대비 철저히 하시고요. 당첨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무사히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점검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동사무소 또는 농가련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